사회를 맡은 정책일석 부의장 홍익동입니다. 먼저 의사원 대표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돼서 하시는 것을 보면 이 자범들만도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버티기 달인들 아닌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출석하라 그러면은 불출석, 진술 거부, 그다음에 모주, 이 행태들이 말이죠. 대한민국 청와대에 근무했었던 최고의 공직자들 갖지 못한 이런 태도를 참 한심합니다. 네?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예요. 딸은 독일에서 덴마크로 도피시켜놓고 본인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특검 출석을 거부하고,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 출석했다 했다가 안 하고 오히려 언론들을 이용해서 자기 변호에 앞장서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한 나라를 이끌었던 그런 집권 세력 맞습니까? 진실을 밝히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는 이런 철면피 같은 모습에 정말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최순실처럼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일상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듭니다. 요즘은 이 양반들 하는 걸 보면 저도 막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정말.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열을 받는데 국민들의 심사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 두 사람이 국정을 농단했던 지난 세월도 열이 받지만 지금 검찰 조사나 국회 청문회나 이런 진실을 밝혀야 할 이 입장에서 하는 태도들이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철퇴를 내려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좀 연초에는 각덕담하는 해라서 말을 안 쓰면 안 되는데 다른 당들이 하도 우리 당을 자꾸 공격을 해서 저도 오늘은 좀 한마디씩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새누리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진짜 김동길 박사 말대로. 세상에 서청원 의원님과 임명진 비대위원장 사이에 오가는 말들이요, 이게 정치권, 특히 집권 세력에서 할 말입니다. 할복, 악성 종양, 무슨 가짜 성직자. 야, 이게 지금 이건 막말을 넘어서서 정말 정치권에서 그동안 전혀 나오지 않았던 단어들 아닙니까? 할복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 세상에 한심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와 민생이 완전히 방치되어 집권당이 맨날 집안 싸움에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러려고 1월 국회 열자고 했으니까 지금 1월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집권당이 내부 싸움을 하고 있으면. 정신 차리라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반기문 씨가, 반기문 총장께서 임기를 마치고 들어오시는데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제일 먼저 이명박 대통령 사람들부터 가서 달라붙는 걸 보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 그 시기가 지나면 반기문 대통령 시대가 열린다면 만약에 이게 또 이명박 대통령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거야? 저는 이건 또 아닌 것 같은데. 왜 새로운 사람들과 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 사람들하고 결합해서 정치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측근들이 친박도 심판받은 거지만 이명박 대통령 측근들도 이미 4대강으로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반기문이라고 하는 사람 새로 오면 거기 다 달라붙어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가정에서 또 이명박 대통령 시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반기문 총장의 생각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사람들과 함께 하실 거면 정치하지 마세요. 나라 또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꽉 참았는데요. 비박신당하고는 할 수 있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는 같이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박신당은 새누리당 출신들 아니에요? 그동안 맨날 이 사람들하고 안 싸웠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같이 비박신당하고는 같이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하고는 같이 못한다. 그게 호남 민심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무리 살 길이 막막하다고 그래 새누리당에서 뛰쳐나온 사람들하고 같이 하겠다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잘해보자고요. 좀 정상 수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잘해봅시다. 네. 진정하십시오. 네, 낙권 통합도 해가면서 저는 우리랑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 친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친문 비문 다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합쳐서 정권 창출합시다. 이렇게 제가 국민당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우리 당 의원들이 가서 왕이 부장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한 걸 가지고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 측도 만나고 또 중국 측의 고위 인사도 만나는 이런 의원회교를 다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김종인 전 대표, 우리 당의 대표를 역임하신 분이 트럼프 쪽의 고위 인사를 만나서 상당히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국익에 상당히 도움되는 대화를 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솔직히 외교부 라인들은요, 트럼프 쪽에 깊숙한 인사를 지금 접촉도 못하고 있어요. 야당의 고위급 인사들이 이렇게 의원 외교를 끌어주는 것은 잘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 부장이 김장수 대사를 안 만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야당들이 가서 김장수 대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류 진출 막지 마라. 관광 올려는 중국인들 막지 마라. 이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부장이 글쎄 사드 배치 때문에 골치는 아픈데 당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럼 얘기해 보겠다. 이런 수준으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하고 있지 못한 걸 야당이 지금 가서 하고 있는데 잘한다고 해야 하지는 못할 망정 사대주의라니요. 저는 트럼프 쪽도 만나고 중국의 왕이도 만나고 계속해서 의원외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하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세게 대립했을 적에도 새누리당 소속의 일본 통의원들이 가서 일본 의원들과 외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거 잘한다고 했습니다. 외교는요, 정부 차원의 공식 외교 라인, 또 의원들 외교, 의원 외교 라인, 그다음에 민간 차원의 공공 외교 라인 등 채널이 다양할수록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좀 더 외교를 먹고 살아야 할 대한민국이 이렇게 의원 외교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윤호준 정책위의장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박근혜 최순실 일당들의 그 행태에 대해서 저도 코멘트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 행태는 좀 전에 원내대표께서 다 말씀하셔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특검 헌재 출석 안 하고 아직도 도망다니는 이재만 안봉근, 또 국정조사 와서 모든 혐의사실 부정하고 간 김기춘, 우병우, 또 국정조사 불출석에 이어서 특검 수사도 거부하고 있는 최순실, 아직도 국내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정유라,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미꾸라지 같은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박근혜 최순실 일당들은
아래 위 가릴 것 없이 통으로 법률 미꾸라지, 법꾸라지 군단인가, 비겁자, 철륜피 집단인가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데 권력 서열 1, 2위를 다퉜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해서 미꾸라지에 비유하는 것은 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을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법률 기름장어, 줄여서 법기름장어라고 불러드려야 격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셔야 될 게 국민의 민심은 천나지만과 같아서 미꾸라지나 장어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국민도 헌법도 법률도 그리고 역사도 간교한 권력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점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줄어드는 경제활동 인구, 생산 가능 인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3,763만 명으로 15세부터 65세까지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인구 절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금년 경제의 어려움을 정부와 민간 모두 내수 위축, 소비 위축의 주 원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인구 절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내수 소비 위축의 구조적인 원인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있고 가계소득과 노동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이것과 아울러서 인구 절벽에 대한 대책 역시 모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절벽에 대한 대책은 크게 세 방향으로 모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700만에 이르는 전업주부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50만에 달하는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60세에서 65세 정년 이후의 노령인구 180만입니다. 이 180만 노령인구들의 경제활동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가장 큰 부분인 700만 전업주부를 경제활동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유효한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골목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서 골목골목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주부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부들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이 민생과 경제 등 대책과 아울러 2월 국회에서의 입법 활동에 대한 협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19금 포르노가 아닙니다. 세계 233개 국가 중에 215개의 나라가 18세 이상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19세 이상의 선거권을 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제 국민의당에 이어서 보수신당도 18세 선거권 인하를 당론으로 추진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새누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개 발언 있겠습니다. 박안주 수석 부대표 공개 발언 있겠습니다. 오늘 30년 만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또 6개월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국회 개헌특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 과제들이 대한민국의 줄기를 바꾸는 일이라면 개헌은
대한민국의 썩은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는 새 출발이 될 것입니다. 모든 법의 근본이 되는 헌법이 바뀌어야만 진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위원장 선임과 권력구조 논의, 기본권 논의, 분권 논의 등 4개의 소위를 구성하고 자문위원 구성 등을 통해서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습니다. 4년 중임제, 내각제, 이원 집정제 등 개헌의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꽃피우는 미랄이 되겠다는 비장한 각오로 위원 개개인이 특위에서 열심히 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30년 전 4당 체제에서 직선제 개헌을 이루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특검 대상입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나선 특검의 손발을 묶으려는 새누리당의 졸렬한 꼼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검이 무리하게 수사 범위 확장에 나서고 있다며 아전 인수식 특검법 딴지 걸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직적인 특검 발목 잡기 선언이라도 하듯이 지도부 공식 입장을 강조하는 모습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명백한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특검법 제2조 15호는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된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으로 이루어지는 국정농단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자 도둑이 제발 저리듯 꼼수로 대응하는 졸렬한 발상에 또다시 국민들은 새누리당도 공범이다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 국조특위위원들에게 묻습니다. 정유섭 의원이 주장하는 특검이 휩쓸린 사회 분위기란 민의를 뜻하는 것입니까? 특검법은 분명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입니다. 여야 합의상을 거부하는 자의적 해석으로 정초부터 협치 걷어차기에만 몰두한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1월 9일 7차 청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증인 20명을 확정하였다라고 합니다. 20명 중 제가 호명하는 이 9분들은 꼭 나와주십시오.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증인 재출석하는 8명 중 안봉근, 이재만, 윤전추 증인, 위증 혐의 증인 재출석 요구한 우병우, 조여욱, 조윤선 증인, 그리고 추가로 출석 요구한 삼성전자의 박상진, 그리고 국가정보원 추명호 국장, 대통령 미용사였던 정봉주 증인은 마지막으로 1월 9일 있을 7차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욱 부대표 공개받겠습니다. 네, 김용입니다. 정유라 양의 새빨간 거짓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 양의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정유라는 이대 교수로부터 학점 취득에 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고도 덴마크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왜 학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뻔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작년 4월 18일 정유라는 최순실과 함께 이화여대를 찾아가 최경희 총장, 김경숙 학장, 그리고 학과장 그 외에 3명의 교수를 연달아 만나며 학점 취득을 위한 코치를 받았습니다. 이는 이화여대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확인한 자료를 저희가 입수한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총장 이하 평교수까지 그리고 시간 강사까지 총 6명의 교수를 만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화여대 교수들이 최순실과 정유라를 아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장으로부터 학장, 학과장, 초빙 교수, 강사들이 줄줄이 정유라의 개인 교습을 해왔습니다.
김경수 학장은 학과장과 교수들을 동석시켜서 최순실 정유라에게 학사 관련 상담을 하였고 학과장은 학과장실로 2명의 교수를 호출하여 학점 시력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레포트를 어떻게 쓰면 좋은지, 연습을 대체하는 정빙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등 구체적인 학점 레슨을 했습니다. 특검에서 밝혀진 유철균 교수는 김경수 교수 소개로 최순실 정유라를 만나서 김경수 학장으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조교에게 강압적으로 정유라의 시험 답안지를 대신 쓰라고 지시하고 특검에 출두하는 조교에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유 교수는 특검에서 조교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자기는 지시한 적이나 강요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수와 조교는 학교에서의 갑을관계입니다. 갑을관계를 이용해서 모든 책임을 조교에게 떠넘기는 정말 파렴치한 비교육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여대는 조직적으로 최순실의 딸 정유라 양을 보필해 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김경수 학장은 정유라의 이화여대 대변인 역할을 자임하였고 최경희는 적극적인 조력자임이 드러났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대학에서 전대미문의 교육농단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딸이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통해서 정유라와 최순실, 교육농단에 연루된 교수들의 범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가차없는 처벌만이 무너진 교육 현장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이훈 부대표의 공개 발언 듣겠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2016년 비정규직 노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 수준이 정규직 평균의 53.5%입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난해 8월 기준 비정규직은 644만 4천 명입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의 한 32.8% 되는데요. 같이 일하고서도 임금의 절반밖에 못하는 이 비정규직 문제. 일본의 아베 정부는 작년 연말에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올린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미국도 지난 12월 30일 19개 주에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여 저임금 노동 시장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정치권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가 한번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개혁법 과제들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아주 오래된 숙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제는 풀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디자인해야 될 이 시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논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이러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단초, 다시 말한다면 내수시장을 확보하고 사실은 소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이러한 정책적 전환이 꼭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정치권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정책적 전환을 촉구하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교육장의 추가 발언 듣겠습니다. 네, 추가 발언은 아니고요. 통계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청년 인구 550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청년 인구 통계는 900만이 조금 넘고요. 그 중에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58% 550만 청년 인구가 550만 이상. 예, 제가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독선과 경제 무능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정부 업무 보고가 있는데 여전히 기재부가 기존에 했던 경제 철학이나 경제 운영의 기조에서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당에서는 확장적 재정 지출에 대해서 심각하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그다지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책을 한번 최근에 읽으면서 한 3년 전, 2년 반쯤에 PPF 미국에서 출간됐는데 국내에선 작년 말에 출간이 됐더라고요. 긴축에 대한 문제인데 긴축 정책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저와 나이가 같은데 67 스코틀랜드에서 정부의 복지 정책이 없었다면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즉 사회적 이동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이 갖는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 이 근대 자본주의 성장 과정과 그 국가 재정의 관계에 대해서 기재부가 고민해 주기로 합니다. 두 번째, 국가 재정이 갖는 경제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 실증적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미 그 기재부 스스로가 5년 전에 국가 재정에 대해서 분석할 때 자기들이 예측했던 중장기 전망에 비해서 재정 지출 규모가 50조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이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자신들 한번 되돌아보고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국가 부채, 재정 적자죠. 재정 적자의 원인과 그 성격 그리고 관리 능력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뭐냐면 소위 얘기해서 신자유주의 이후에 이익의 사유화, 그다음에 손실의 사유화를 통해서 사실상 국가 재정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 부패한 그 정치 권력에 의해서 무너진 기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제 살리기고, 서민과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지원은 비용이나 재정 부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재정 운영과 국가 운영 정책에 대한 근본적 기조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는 1월 7일은 세월호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1월 8일은 수요 집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지난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수요 집회가 25주년 되는 날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이 필요한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사고팔 수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가 저는 따뜻하고 포용적 성장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지향적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특히 주말이 세월호, 그다음에 위안부 수요 집회